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최근 고위 간부들만 출입할 수 있는 비밀 연회 이후 여성들이 단체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녀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거래들을 목격했다는 점인데요. 그녀들의 실종 이후 북한은 곧바로 수배령을 내리고 긴급회의에 들어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리소이라고 합니다. 한때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일상은 단 하룻밤 만에 악몽으로 변했어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와 함께 내일 시장에 팔옥수수를 다듬고 있었죠. 갑자기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이웃집 아주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 찾아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두드림은 점점 더 강해졌고 문이 부서질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보위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의 절규에도 보위원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필사적으로 보위원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발로 밀쳐냈어요. 결국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 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머니가 피 흘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마당으로 비틀거리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차 문이 닫혔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요? 창밖은 이제 완전히 어두웠고 도로 위에 차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졸음을 참으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망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보위원들은 계속 저를 감시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차가 평양 외곽의 큰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철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북한에서도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호화로움을 자랑했습니다. 문 앞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차를 보자마자 철문을 열었습니다. 보위원들은 저를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팔을 붙잡아 걸음을 재촉했어요. 발밑에 자갈길이 제 맨발을 찔렀습니다. 서둘러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끌려온 탓이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앞에 펼쳐질 지옥을 말이죠. 저택의 입구에는 철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고 마당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가로등이 밝혀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오히려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이런 호화로움은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보위원들은 저를 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저처럼 끌려온 여성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중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소녀들도 있었어요. 어떤 여성들은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고 어떤 여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어요. 숨이 막혀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우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평양의 고위 간부들을 위한 연회가 열린다고 했죠. 우리는 그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공개 처형될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어요. 제게 옷이 건네졌습니다. 짧은 드레스와 높은 구두였어요.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죠.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항한 여성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수치심이 저를 덮쳤어요. 치마단이 너무 짧아 다리가 모두 드러났고 가슴 부분은 너무 파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을 엄두도 내지 못했죠. 구석에 웅크리고 숨고 싶었습니다. 손이 떨려 옷을 제대로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입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가득했죠. 술과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한 남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손을 뻗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몸을 움츠렸지만 남성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어요. 온몸이 굳었지만 피할 수 없었죠. 그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술잔이 여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마셔야 연회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어요. 거부하자 옆에 앉아있던 보위원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술을 들이켰어요.
순간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손발이 무력해졌어요. 정신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술이 돌자 연회장은 점점 더 음란한 분위기로 변했어요. 여성들은 간부들에게 차례차례 끌려갔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거부하다가 구타당했고 어떤 여성들은 술에 취해 저항할 힘조차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저보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간부 하나가 소녀의 턱을 잡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죠. 소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출구는 보위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창문은 모두 철창이 쳐져 있었죠.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보위원들이 들어왔어요. 선택된 여성들이 따로 보내질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시야가 좁아졌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의 표정을 보니 선택된다는 건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공포감이 밀려와 온몸이 떨렸어요. 이름이 불린 여성들은 하나둘 방에서 끌려나갔어요. 저는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단단한 손이 제 팔을 붙잡았죠.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저는 더욱 끔찍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불린 여성들처럼 저도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저는 박이라는 이름의 간부방으로 안내됐어요. 문이 열리자 호화로운 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값비싼 술병들과 화려한 장식품들이 놓여 있었죠. 방 안에는 중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간부였어요. 그는 저를 보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만나는군. 자네가 가장 예뻐서 특별히 골랐어. 박 간부의 말에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그는 한 손에 술잔을 든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뒤에는 이미 벽이 있었어요. 저는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그를 밀쳐내려 했죠. 하지만 그는 더 강했어요. 이런, 순순히 따르지 않겠군. 어차피 도망갈 곳은 없어. 박 간부는 비웃으며 제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저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밀어올렸죠. 침대에 등이 닿는 순간 공포가 극에 달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간부는 제 위로 몸을 숙이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얌전히 있어.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더 괴롭힐 뿐이지.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는 기회를 노렸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순간이었어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저는 그의 혀를 세게 물었습니다. 쇳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박 간부는 즉시 비명을 질렀고 피를 뿜었습니다. 고통으로 그의 소나귀가 약해진 틈을 타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몸을 밀쳐냈어요. 박 간부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 입술에도 그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닦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망할 년. 그의 욕설이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이미 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왼쪽, 오른쪽을 빠르게 살폈죠. 출구는 오른쪽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출입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죠. 그러나 문이 보이기 직전 뒤에서 거친 손이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박 간부였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그는 제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다른 보위원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제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밀 감금 시설에 갇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방이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저는 몸을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승리감이 있었어요. 저는 저항했고 그 순간만큼은 제 운명에 맞서 싸웠으니까요. 비밀 감금 시설에서의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창문조차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벽에는 녹슨 쇠창살이 달려 있었고 바닥은 차가운 돌로 만들어져 있었죠. 습기가 가득한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웅크려 앉았어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니 저 말고도 몇 명의 여성들이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없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어둠 속에서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제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지라고 했어요. 19살이었죠. 그 옆에는 26의 수빈, 31의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강제로 끌려와 이곳에 갇힌 사람들이었어요.
민지는 한 달 전에 간부들의 연회에 동원됐다가 반항하여 이곳으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수빈과 경희도 비슷한 이유로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죠. 며칠이 지나며 저는 이곳의 시스템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번 문이 열리며 음식이 들어왔죠. 간수들은 매일 교대했지만 밤에는 항상 같은 간수가 근무했습니다. 그는 다른 간수들보다 나이가 많고 경계심이 약해 보였어요. 특히 밤에는 감시가 허술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위원들 중 일부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고 밤마다 술과 함께 복용하며 방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때가 우리의 기회였죠. 어느 날 밤 경비 교대의 시간에 저는 간수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갇혀있는 여성들을 곧 함경북도의 수용소로 이송하거나 중국 국경 근처에서 인신매매상에게 넘길 거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즉시 이 사실을 다른 여성들에게 알렸죠. 우리는 탈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어요. 경희는 감금실에서도 은밀하게 유통되는 마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감금실에 있는 여성들과 연락할 방법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 간수를 매수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밤 오는 간수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문을 열게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감금실을 빠져나가 탈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인신매매를 당하느니 탈출을 시도하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탈출을 결심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렸어요. 마약을 구하기 위해 경희는 다른 감금실 여성들과 은밀히 접촉했고 감시 체계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날은 평양의 고위 간부들이 외국 손님들과 파티를 벌이는 날이었습니다. 감시는 평소보다 더 허술했고 간수들은 들떠 있었죠. 특히 우리 방을 지키는 간수는 가장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행동을 개시했어요. 조용히 서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지가 간수에게 다가가 슬며시 말을 걸었고 경희는 준비한 마약이 든 술을 내밀었어요. 간수는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간수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고 곧 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우리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이 간수의 몸을 뒤져 열쇠를 찾아냈죠. 손이 떨려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다행히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감금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어요. 어둡고 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감시 초소가 있었고 그곳을 지나야 출구로 갈 수 있었죠. 경희가 먼저 조심스럽게 초소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보위원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재빨리 초소를 지나쳤습니다. 드디어 출입문이 보였어요. 자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죠. 하지만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시 초소에서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누군가 탈출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빨리! 경희가 소리쳤어요. 출입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보위원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문에 도달한 우리는 필사적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다행히 문은 열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바깥은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였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불빛이 없는 쪽, 더 어두운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보위원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저기 있다. 저 여자들을 잡아라.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민지, 수빈, 경희, 그리고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어요. 공포가 온몸을 감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국경으로 가야 해. 수빈이 헐떡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경이었어요. 그곳을 넘지 못하면 다시 잡혀 죽을 것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어요. 공개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우리는 숲과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여러 번 넘어지고 다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원들의 추격은 계속됐어요. 때로는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 가까이에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마침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어요. 국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남아있었어요. 바로 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두만강 근처에 도착한 우리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보위원들의 추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강변의 울창한 숲풀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강 건너 중국 땅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자유가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 앞에는 마지막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만강 물살은 거칠었고 얼음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2월의 차가운 물은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강 주변에는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죠. 그들의 총구는 우리처럼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 강을 어떻게 건너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다른 탈북자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강변에서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얼음 조각을 밟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숨죽여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남성이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어요. 순간 군인들이 그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총성이 밤 공기를 찢었고 남성은 비명을 지르며 강물로 추락했어요. 그의 몸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나 뒤에서 들리는 추격자들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경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의 차가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온몸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숨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어요. 총성이 계속 울렸고 물 위로 총알이 튀었습니다. 머리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옆에서는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총에 맞아 쓰러졌고 몇몇은 차가운 물에 힘을 잃고 떠내려갔어요. 강 한가운데 왔을 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수빈이 얼음 조각에 미끄러져 균형을 잃었어요. 그녀는 강한 물살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빈, 저는 외쳤어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차가운 물살은 이미 그녀를 멀리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수빈의 눈에는 체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강물에 삼켜졌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헤엄쳐야 했습니다. 팔다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강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중국 땅을 밟고 있었어요. 차가운 땅 위에서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북한 쪽을 바라봤어요. 군인들은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민지와 경희는 땅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어요. 수빈을 잃은 슬픔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후 저와 민지, 경희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또 다른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탈북자의 신분으로 매 순간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어요.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조선족 브로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갔고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로를 제시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주고도 빚을 져야 했죠. 동남아를 거쳐가는 게 가장 안전해. 직접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기는 너무 위험하니까. 브로커의 말에 따라 우리는 중국 남부로 이동했어요. 열차와 버스를 타고 며칠을 이동하는 동안 끊임없이 공안의 검문을 피해야 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주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우리는 라오스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타이를 거쳐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대사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함께 기대감도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옷차림, 말투,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에서 저는 즉시 국정원 직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심은 여전했어요. 국정원 보호시설로 이동한 후 저는 신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정말 북한에서 온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신문이 이어졌어요. 북한에서의 생활, 탈출 과정, 중국에서의 경험까지 세세하게 질문받았습니다. 함경북도 어디에 살았나요? 학교는 어디를 다녔죠? 북한의 최근 정책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는 이제 북한이 아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국정원 조사를 마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 원사무소라는 긴 이름의 이곳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었어요. 처음 입소했을 때 낯선 환경에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곧 적응해 갔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부터 취업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져보고 인터넷을 사용해 봤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고르는 경험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게 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이 저에게는 모두 새롭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자유의 감각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낯선 문화와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고 때로는 웃음이 나기도 했어요. 제가 정말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원에서의 3개월 교육과정을 마친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사회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착 지원금과 함께 주거 지원금을 제공해 주었어요.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원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부엌이 있는 이곳은 제가 새 삶을 시작할 터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평양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서빙 일부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주문하는 메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실수할 때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점차 일에 익숙해졌어요.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수학, 영어, 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도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 너무 달라 혼란스러울 때도 많았죠. 소희 씨, 이거 어려우면 물어봐요. 같이 공부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만난 남한 출신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말에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의 빠른 말투와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스벅이 뭔지, 꿀잼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섞인 대화는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익히며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대형마트의 수많은 물건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제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정말 자유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삶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말투 때문에 북한 출신임이 드러나면 가끔 차별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업의 벽도 높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죠. 가끔은 고향과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밤새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제가 선택한 길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고통받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유의 값은 비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북한 권력층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한 달 동안 잠적했던 시기에 북한 의료진 일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첩보가 전해지며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분은 당시의 끔찍한 일들을 모두 목격하고 살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가 국정원에서 들려준 이야기는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서혜진이라고 합니다. 한때 평양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였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당직실에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진료소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평소라면 들리지 않을 군화 소리가 들리더니 놀랄 새도 없이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치더군요. 그들은 제 이름을 부르더니 즉시 동행하라 했습니다. 질문할 틈도 주지 않았죠.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이부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검은색 승용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가 멈춘 곳은 철저한 경비가 이뤄지는 비밀 저택이었어요. 건물 안은 마치 작은 병원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던 곳에서도 보지 못한 수입산 의료 장비들도 즐비했죠. 복도를 지나 다다른 방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창백한 안색으로 누워있었어요. 숨소리는 거칠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심전도 모니터가 불안정한 리듬을 그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그날 이후 김정은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어 갔습니다. 손끝과 발끝이 시퍼렇게 변해갔어요. 산소 포화도는 시간마다 떨어졌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간간히 경고음이 울렸죠. 그러던 어느 새벽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이어서 검붉은 피가 섞인 토사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석 의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위출혈이었습니다. 김여정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순식간에 의료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김정은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바늘 하나, 약물 한 방울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잠시라도 방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야간 근무를 하던 박 간호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마치 담당 리 선생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여정이 최고위 군부 인사들과 비밀 회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후계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김여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의 자제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군부의 반발도 거셌죠. 언쟁이 오갈 때마다 저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의료실 안은 더욱 살벌해졌어요. 의료진들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누가 김여정 편인지, 누가 군부 편인지 알 수 없었죠.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어요. 수석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시오. 숙청이 시작됐소. 그들이 우릴 하나씩. 말을 끝내지 못한 채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석 의사의 자리엔 낯선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가 있었다는 듯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산소호흡기 없이는 단 1분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김정은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검은 승용차들이 저택 뒤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통해 본 건물 뒤편에선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파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누군가가 사라져 있었죠. 결국 의료실에는 첫날의 의료진 중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의료진들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졌어요. 대화는 금지됐고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했습니다. 그날 밤 한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제 손에 쪽지를 쥐어줬어요. 조심하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간호사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창백한 얼굴로 김정은의 맥박을 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차례일까? 그 쪽지를 받은 후 저는 밤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복도를 지나는 발자국 소리에도 온몸이 굳어버렸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동료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술실의 김 선생은 수술 도구를 소독하다 사라졌고 체열실의 최 간호사는 퇴근길에 호련히 자취를 감췄어요. 약재실의 박 선생도 진료부의 정 과장도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정은의 상태를 체크하러 가는 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안원들이 의료진 기숙사를 수색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사라진 의료진들의 개인 물품을 처리하는 거였습니다. 의료실은 이제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과는 눈빛으로만 대화했습니다. 주사약을 건네며 눈을 마주치면 서로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차트를 전달할 때 스치는 손끝의 떨림으로 두려움을 나눴죠.
말을 하는 것조차 위험했어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매일 밤 검은 차량이 저택 뒤편으로 들어왔어요. 엔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아침이면 또 한 명의 얼굴이 사라져 있었죠. 자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김정은의 혈압을 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보안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 옆에서 일하던 간호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마지막 눈빛을 보냈어요. 살려달라는 애원이 담긴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제 서로를 피했어요. 그저 눈빛만으로 공포를 나눌 뿐이었죠. 말을 하면 안 됐어요. 누가 밀고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제 침대 밑에 작은 가방을 준비해뒀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의료실 문 앞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서혜진. 그래, 그 간호사도 명단에 올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제가 숙청 명단에 올랐다는 뜻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릴 수 없었죠. 의료실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정은의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받은 쪽지의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여전히 의식불명이었죠. 그의 숨소리만이 조용한 의료실에 울렸어요. 제 손목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시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정문은 3중으로 검문이 이뤄지고 있었고 담장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저택 주변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벽, 의료 물품을 실은 트럭이 정문을 통과했어요. 의료진 기록부를 훔쳐보니 이 보급품은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즉시 사형이에요. 총살당하거나 독방에 갇혀 죽기를 기다려야 할 거예요. 지난달에도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힌 의사가 가족들 앞에서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숙청된 사람들은 모두 처참한 고문 끝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숙청 명단에 오른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의료실에서 보급품 목록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트럭에 실리는 상자들의 크기와 배치를 확인했어요. 제가 숨을 만한 공간이 있는지 찾아야 했죠.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의료용 산소통을 운반하는 대형 나무 상자. 그 아니라면 제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저는 의료 창고를 몰래 둘러보았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냈고 보안 요원들의 교대 시간도 파악했어요. 창고 뒤편에는 잠깐이지만 감시에 눈이 미치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노려야 했어요. 보급 트럭이 들어오면 검문소에서 반드시 화물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냈어요. 검문대의 보안 요원들은 산소통 상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방사능 측정기로 겉에서 한번 체크하는 게 전부였죠. 여기에 재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는 건 국경이었어요. 트럭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보급품 송장을 훔쳐보니 다행히도 이 트럭은 신의주를 거쳐 중국 국경까지 간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신의주에서 압록강만 건너면 중국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죽거나 아니면 자유를 얻거나 두 개의 선택지뿐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15일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제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계획을 세세히 다듬었습니다. 트럭이 도착하기 전 미리 창고 뒤편에 숨어 있다가 짐을 싣는 혼란한 틈을 타야 했어요. 나무 상자 안에는 산소통 2개만 들어있을 겁니다. 나머지 공간에 제가 숨어야 했죠. 숨쉬기는 힘들겠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필요한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런 탈출 시도는 처음이 아닐 텐데 왜 아직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걸까요?
제 예상치 못한 함정이라도 있는 걸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절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이미 의료실 안에는 새로운 의료진들이 배치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권력 다툼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14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보급 트럭이 들어올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물 한 병과 초콜릿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죠. 더 많은 짐은 의심을 살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도뿐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검은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반드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드디어 15일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의료창고 뒤편에 숨어 있었어요.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죠.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듣던 그 소리였어요. 의료 보급 트럭이 정문에 도착했고 평소처럼 검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트럭이 창고 앞에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기적처럼 운전기사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평소와 같은 일과였겠죠.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사각지대를 따라 트럭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미리 파악해둔 산소통 상자를 재빨리 찾았습니다. 다행히 뚜껑은 못이 아닌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빠르게 나사를 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상대로 산소통 2개가 있었어요. 그 사이로 겨우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에 온몸이 아팠어요. 산소통 사이에 끼인 자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뎌야 했어요. 자유를 위해서라면. 갑자기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군인들이 화물칸 문을 열었고 손전등 불빛이 상자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불빛이 점점 제가 숨은 상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상자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처럼 누군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군인들의 발걸음이 그 상자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제 끝인가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군인은 쥐새끼가 또 들어왔나 보네 라며 지나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어요. 다시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죠. 아직 2개의 검문소가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다시 트럭이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한 검사가 시작됐어요. 군인들이 상자를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이 상자만은 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제 상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올리려는 것 같았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중얼거렸어요. 산소통 상자는 방사능 검사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는 상자 겉면에 기계를 대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가 알아낸 정보가 맞았던 거예요.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검문소가 남았습니다. 이곳만 통과하면 신의주로 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옆 상자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분명 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상자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검문을 앞두고 있는 지금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옆 상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산소통에 매달린 채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검문소를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옆 상자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기적처럼 검문이 끝났어요.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창고에 멈춰섰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리고 잠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 밖으로 나왔어요. 온몸이 저려왔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어요.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옆 상자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제가 알던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처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죠. 함께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었어요. 하지만 곧 우리의 실종이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압록강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물살이 무서웠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강변에서 발견한 폐목재들을 엮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로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어요.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시렸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우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탈출이 발각되면 북한 보위부가 즉시 추적을 시작할 테니까요.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새벽녘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가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국경 지역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검문소에 우리의 사진이 배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과 들판을 지나 계속해서 달렸어요. 보위부 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나우스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넘나드는 도주였어요. 중국 전역에 깔린 북한 정보원들을 피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마다 검문이 있었고 도로마다 매복 검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검문을 피하려다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붙잡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이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계속됐어요. 우리를 뒤쫓는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한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밀림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독사에 물릴 뻔한 적도 있었고 밤에는 호랑이로 추정되는 맹수의 울음소리에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독한 풀에 온몸이 화상을 입어 며칠을 끙끙 앓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정글을 걸었고 낮에는 덤불 속에 숨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한 채 풀뿌리로 연명했습니다. 마침내 메콩강에 도착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태국입니다. 하지만 메콩강은 압록강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거대했어요. 게다가 우기어서 물살이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추적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살이 우리의 몸을 휩쓸어갔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태국 땅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자유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국 땅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은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탈북자 수용소로 이송됐지만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수용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고 아무도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보낸 일주일 후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고 곧바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구름은 마치 자유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으로 안내됐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신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커피를 건네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위중한 상태,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본 이야기를 했어요. 김여정과 군부 세력 간의 치열한 권력 다툼, 의료진들의 실종 그리고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조사가 끝난 후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충격을 경험했어요. 교육이 시작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요. 가장 놀라웠던 건 선생님들의 태도였습니다. 질문에도 혼나지 않았고 다른 의견을 내도 괜찮았어요. 토론이라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현장학습으로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 울컥했어요. 스마트폰을 처음 받았을 때의 충격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니.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를 접하면 처벌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이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기했어요. 목적지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검문도 없고 허가증도 필요 없다는 것.
이런 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타고 서울 구경을 했던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울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자유를 향한 간절함은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위로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교육을 받았어요. 간호사 자격증도 다시 따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말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곤 했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유의 별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이제 저도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곧 새로운 위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북한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저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어요. 퇴근길에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북한에서 단련된 직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매체에서 저를 반역자로 규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거짓 증언으로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끝까지 찾아내 처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방식을 잘 알기에 이것이 빈말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원룸 창문 밖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경찰이 순찰 중이었고 검은 옷을 입은 2명이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들의 가방에서 독침과 청산가리가 발견됐다고 알려줬어요.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야 했고 신변 보호를 위해 집도 여러 번 옮겨야 했어요. 직장도 그만둬야 했죠. 하지만 이런 위협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폭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탈북자 단체를 통해서였습니다. 김정은에 위독했던 상태, 그의 마지막 순간에 벌어진 권력층의 분열, 그리고 무자비한 숙청의 현장을 증언했어요. 제 증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곧 여러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위협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북한 공작원을 사칭한 협박 전화가 매일 걸려왔고 가짜 탈북자들이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독살된 개구리가 제 집 우편함에서 발견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도 계속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특히 의료진 동료들의 숙청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를 통해 증언을 시작했어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렸고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증언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김정은의 모습, 그의 심각한 건강 상태,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권력 다툼의 현장을 낱낱이 공개했어요. 국제 인권단체들도 제 증언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언할 때마다 북한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저를 처단하기 위한 암살조가 계속해서 파견됐어요. 한 번은 제가 탄 차를 노린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탈북 과정에서 함께했던 간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안전하게 정착했다고 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들, 우리가 본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게 더 강화된 경호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된 건 많은 시민들의 지지였습니다. 제 증언을 듣고 연락해 주시는 분들,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